1부 때에도 사실 정말 좋은 그런 발표와 유익한 내용들이었었는데 2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1부 못지않게 상당히 유익하고 좋은 발표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아마 그 최근에 가장 핫한 서브젝트라면 아마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넘나드는 메타버스라는 그런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 준비된 것이 부산 가톨릭대학교의 박지석 교수님께서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택견 콘텐츠 활용 연구라는 논문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마 박지석 교수님을 잘 모르실 테니까 잠깐 설명을 잠깐 드린다면은, 박지석 교수님은 저 메타버스 쪽에 상당한 그 전문가시고, 제가 알기로 아마 실제 택견을 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는 아마 가장 아마 택견에 애착심이 높으신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본인이 자처해서 택견의 홍보대사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아무튼 우리 박지석 교수님의 메타버스 환경에서 택견 콘텐츠 활용 연구라는 발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를 받은 부산 가톨릭대 경영정보학과 박지석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발표를 시작할 텐데요. 제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이 잘 보이시는지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발표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 중간중간에 이제 동영상 이제 자료도 좀 있거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 혹시나 이제 영상의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면 바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번 이제 제3회 택경 학술 대회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이제 서 발표하게 된 거는 이제 신정근 박사님께서 많은 배려를 이제 많이 해주셨고요. 신정근 박사님께서 택견하시는 모습과 그간에 이제 발표하셨던 모습들을 보고 제가 택견에 정말 매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제가 관심이 있었던 주제가 이제 메타버스고,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러한 것들이고, 앞으로도 최신 기술이 어떻게 하면 택견과 잘 어우러지게끔 이제 발전시키는 게 제가 항상 이제 목표로 하는 바이니까요.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연구한 주제는 메타버스 환경에서 택견 콘텐츠 활용 연구입니다. 예, 우선 메타버스 환경이라는 이 메타버스라는 용어 자체도 많이 낯선 분들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아주 새로운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라고 했을 때 기존에 아예 없었던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다 통합돼가지고 많은 전문가들이 밖에서 이것을 보니까 메타버스 환경이 되었네라는 형태에서 지금 메타버스가 된 거지, 갑자기 내년부터 메타버스 시대가 될 것이다 해서 바로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요. 저는 이제 연세대에서 이제 박사과정 때 계속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한 이제 가상현실 콘텐츠는 이제 오른쪽과 같은 버추얼 그래프로 이제 제안을 했는데요. 이와 같이 어떤 실사 형태의 인터랙티브한 콘텐츠를 이제 학계에 이제 제안을 했고, 그 해당 논문이 이제 우리 쪽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저명한 저널에 이제 실려서 제가 지금은 제 콘텐츠를 이제 알리고 있는 이제 상황입니다. 현재 이러한 콘텐츠를 가지고 이제 그 정부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이제 VR 디지털 치료제 개발에도 이제 연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메타버스란 무엇인가? 먼저 용어부터 한번 보면요. 메타라는 뜻, 초월과 그 이상을 뜻하는 메타와, 그리고 벌스, 예, 우주를 뜻한 유니버스, 이것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합성어를 누가 만들었냐 보니까 1992년도에 닐 스티븐슨이라는 소설 스톤 크러쉬에서 처음 언급이 됐는데 말 그대로 이 소설가가 그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가상현실에 접속해서 뭔가 나쁜 놈들과 싸운다. 근데 그 가상현실을 칭할 때 쓰는 용어가 메타버스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분이 이제 이러한 합성어를 만들게 된 거고요. 원래는 우리는 더 VR과 AR과 이렇게 뭐 XR과 이런 알짜 돌림으로 이제 현업에서 많이 쓰였는데요. 사실 일반 대중들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기술적인 이제 어떤 생각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래 와 닿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대중적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요. 우리가 매일 스마트폰 쓰고 있잖아요. 어플리케이션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 올리고, 이런 많은 현상들이 이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 현상과 결합되면서, 아, 이거는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왔다라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SK텔레콤 박정호 사장 그리고 신년사에도 메타버스란 용어가 이제 언급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페이스북 가장 전 세계를 선도하는 인터넷 기업이잖아요. 그 페이스북의 CEO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이 5년 안에 메타버스 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 속을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메타버스 관련 시장이라고 하면은 원래는 VR과 가상현실 그리고 그 AR 증강현실의 기술을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제 PwC의 이제 분석에 따르면은 이제 메타버스 관련 이제 AR, VR 기술 시장 규모가 이제 2019년부터 100억 단위에서 이제 2025년 1000억대 넘고 2030년에는 조 단위에 이르기까지 가파른 성장률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이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앞으로도 이제 주목을 받고 있다는 뜻이 된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를 말을 할 때 가상현실, 증강현실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 우리 메타버스는요, 꼭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기를 써서 이제 접속하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어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문자 보내거나 카카오톡에 접속하는 것도 메타버스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 우리 현실과 그냥 다른 가상현실을 우리가 통칭해서 메타버스를 하는데 그 메타버스 안에서도 조금 더 가상현실을 실제감 있게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계가 이러한 기계들인 거죠. 가상현실 헤드셋. 이 가상현실 헤드셋의 특징을 보면요. 2016년도에 오큘러스사에서 이제 페이스북이 인수한 회사인데요. 16년도에 나왔을 때 가격대가 $600, 한 70만 원 정도였다가 점점 이제 작년에 출시된 오큘러스 퀘스트 2까지 올라오면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스펙이 좀 높아지는 겁니다. 이만큼 기술적인 발전으로 가격대가 낮아지고 사람들이 조금 더 메타버스 환경, 이제 가상현실 환경에 조금 더 저렴하게 이제 접근성 높아진 이 기기를 통해서 접근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게 더 다른 세계가 있구나. 이 세계가 조금 더 발전될 것이라는 희망, 상상을 계속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VR 기계들이 그리고 AR 기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VR 생태계라고 했을 때 페이스북 크게 말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등 다양한 회사에서 앞으로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련주들,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름만 들어갔다고 하면은 돈이 되는 거니까 투자도 정부 쪽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해준 겁니다. 왜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유망한 기업들에서 이렇게 투자를 아끼지 않냐. 바로 우리의 인터넷을 이제 차세대 인터넷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불과 그냥 일반 데스크탑 PC에서 이제 모바일 이제 아이폰이라는 이제 나오면서 모바일 시대로 넘어갔듯이 모바일 다음이 메타버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를 준비한다는 거죠. 자, 메타버스에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것을 그 택견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택견과 관련된 영상으로 이
4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실 텐데요. 우선은 증강현실이 무엇인지, 가상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미러월드, 거울세계가 무엇인지, 라이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동영상을 통해서 좀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뉴스에 나왔던 건데요. 이제 아까 정경화 선생님도 한번 바로 나오셨는데 이 콘텐츠가 있습니다. 자, 오디오가 원래 안 나오는 건가요? 오디오가 안 나오네? 어, 저는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지금. 자, 오디오가 안 잠시만요. 오디오가 안 들리나 보네요. 그러면 좀 곤란한데. 네, 그냥 보여주시죠, 뭐. 예, 그냥 뭐 화면만으로도 보시기에 네. 지금 이렇게 어떤 카메라, 고성능의 카메라로 정경화 선생님을 사방에서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보여지느냐. 이거. 예, 이게 지금 스마트폰에서 보여지는 이게 AR 콘텐츠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스마트폰으로 바로 자기 눈앞에 그 정경화 선생님이 있는 것처럼 택경 콘텐츠를 접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AR 콘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이렇게 보여지죠. 예, 이건 제작 과정과 이제 그 결과물을 AR 콘텐츠가 어떤 것일지 이제 잠깐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상현실 보여드리겠습니다. 증강현실 보셨으니까. 가상현실은 이와 같습니다. 자, 아예 다른 세계죠. 우리가 아까 AR에 쓰는 스마트폰의 화면에서 어떤 택경 콘텐츠가 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이 보였다면은 가상현실은 아예 다른 세계. 예, 이렇게 게임과 같은 세계를 말합니다. 제작 과정이고요. 이런 모션 캡처를 통해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화면에서는 아예 가상현실에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가상현실로 만들어진 택격 콘텐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울 세계가 있습니다. 거울 세계는 아주 간단하죠. 제가 이걸 바로 들어가면은 이제 어떤 의도인지 바로 파악을 하실 텐데요. 자, 지금 이 지도 있잖아요. 이 세계, 온라인에 펼쳐진 이 실제와 같은 세계를 이제 거울 세계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있는 기술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전체로 메타버스라고 칭하를 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라이프 로깅이 있습니다. 라이프 로깅은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오면서 좀 특징이 되는 건데요. 자, 이렇게 어떤 개인이 그 본인의 사생활을 영상 촬영과 함께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어떤 그 상황들, 이것을 이제 라이프 로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을 가상세계와 접속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공유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조금 안다면 아프리카 TV, 그리고 뭐 먹방 TV, 이런 것들도 이제 라이프 로깅의 예로서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루는 형태 있죠. 증강현실, 가상현실, 라이프 로깅, 거울 세계가 합쳐져서 통체적으로 말을 할 때 메타버스 환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는 것은 결국에는 바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아주 몇 년 동안 그 점진적으로 일어난 현상을 말을 하는 거고요.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메타버스 환경에서 택견 콘텐츠를 잘 알릴 수 있을까? 홍보 대사로서 그것을 궁금해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우선은 연구를 할 때 가장 먼저 이제 한 건요. 기존의 플랫폼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메타버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플랫폼은 로블록스라는 이제 플랫폼인데요. 예, 미국에 있는 이제 미국 회사에서 만든 플랫폼입니다. 이것 딱 언뜻 보기에는 게임 같지만 게임하고 좀 다른 특징이 있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즘에 또 핫한, 넷플릭스에서 가장 핫한 콘텐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제 콘텐츠가 있습니다. 이제 오징어 게임을 이제 그냥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거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혹시 해보시지 않았나요? 예, 로블록스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누가요? 그 로블록스 회사가 만든 게 아니라 로블록스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본인의 돈을 벌려고 그러니까 개인이 게임을 만들어서 접속하게끔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콘텐츠를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어,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오징어 게임이라고 이제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접속을 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처음에 그 넷플릭스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 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어떤 콘텐츠입니다. 여기서 움직이면은 이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움직이면은 이제 죽고요. 안 움직이면 사는 그런 게임이 되는데 이러한 게임들이 6개가 여기 로블록스 안에 구현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불과 얼마 안 지나서 사람들이 여기다가 게임을 만들고 그 게임 만든 사람은 뭐 개인 또는 이제 어떤 회사가 될 텐데 로블록스는 이렇게 판만 깔아주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돈도 벌 수 있게끔 하고 접속해서 이제 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블록스 이제 접속자 수는요 미국 Z세대 그러니까 10대들을 말을 한 겁니다. 55%가 로블록스에 가입을 했고요. 누적 플레이 시간 306억 시간, 월간 활성 이용자 1억 5천 명, 그리고 하루에 4천만 명 이용자가 로블록스 플랫폼에 이제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125만 명의 이렇게 아까 게임 오징어 게임 같은 만든 사람들 있죠. 이러한 크리에이터가 작년에 이제 총 3,900억을 이제 벌었고요. 이 중 1,200명이 탑 크리에이터는 이제 1만 달러 이상, 1,200만 원 정도를 번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플랫폼은요, 제페토입니다. 미국에 로블록스가 있다고 하면은 한국에 제페토가 있는데요. 왜냐면 네이버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가 국내보다 이 제페토라는 플랫폼을 해외에서 이제 더 많이 알렸는데요. 자, 이 제페토의 특징은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그 혹시 최신 갤럭시 스마트폰 보면은 본인의 스마트폰 얼굴 딱 그 찍어가지고 아바타로 만든 다음에 뭐 이모 뭐 그렇게 자기의 얼굴이 만화 형태로 변해서 가상현실에 접속하는 그런 형태를 이제 제페토로 하거든요. 근데 그걸 10대가 너무나 좋아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상세계에 접속해서 실제로 자기가 못 해본 것을 누려보게끔 이렇게 제공을 해준 겁니다. 네이버가. 거기에 그 여러 회사들은 특히나 뭐 구찌 같은 거 있죠. 구찌나 아니면 크리스찬 누블렌 같은 회사들은 발빠르게 10대들한테 자기네 브랜드를 홍보하고 판매를 하게끔 하면서 10대들이 가장 인지도가 높은 그 명품 브랜드가 뭐냐 했을 때 그 작년에 이제 구찌라고 10대들의 55%가 이제 구찌라고 할 만큼 그렇게 10대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는 이제 홍보 수단으로 이 제페토가 또 쓰이는 겁니다. 그 제페토에서는 이렇게 이 플랫폼에 접속한 이제 학생들, 하여튼 10대들이 마음껏 뭐 어떤 드라마도 만들게 하고요. 옷도 만들어서 팔게끔 하고요. 뭐 스킨이라고 하죠. 그렇게 다양한 형태로 경제 활동을 이제 할 수 있게끔 이제 지원을 해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포트나이트인데요. 포트나이트는 그냥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분들이 이야기로는 FPS 게임, 그러니까 카운터 스트라이크, 뭐 레인보우 식스 이렇게 하면 좀 알아듣기 쉬우실 거고, 하여튼 뭐,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특징 하나가 사람들이 여러 모여가지고 채팅창 비슷하게 모여있는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게임만 하면 지루할 테니까 채팅창에서 사람들끼리 소통해라. 커뮤니티 모드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미국의 유명 래퍼가 콘서트도 열고 실제로 뭐 아리아나 그랜더 같은 콘서트를 열면서 돈을 엄청나게 벌 겁니다. 특히나 요즘과 같은 언택트 시대, 이제 코로나19로 이제 사람들이 콘서트장에 못 가니까 아예 기획을 이런 게임에다가 적용시켜서 콘서트를 여기다 여니까 폭발적 전 세계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면서 일반 실제로 가서 보는 그 콘서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렇게 보면은 우리 택견 콘텐츠도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지 않을까. 특히 이 포트나이트에 또 유명한 게요. 방탄소년 BTS 다이너마이트 안무 버전을 뮤직비디오를 처음으로 가장 먼저 여기에 포트나이트를 통해서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보통 이러한 그 아주 중요한 이제 뮤직비디오 안무라고 하면은 안무 뮤직비디오 하면은 이제 뭐 MBC나 뭐 KBS 이런 데 알리는 게 아니라 유튜브도 아니라 왜 포트나이트에 먼저 선택했는지도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부분 같습니다. 자, 그 메타버스 플랫폼 잠깐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이 연구에 대한 이제 간략한 소개를 할게요. 일단 연구 참여자는 이제 신종근 박사님, 이혜림 선생님, 이만규 교수님, 그 덕성여대 IT 미디어 공학과 교수, 그다음에 중부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 아주대학교 이비즈니스학과 교수님, 아주대 이제 박사과정 이제 저까지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메타버스 안에서 택견 콘텐츠를 활성화할까? 이제 이걸 이제 연구를 이제 해본 겁니다. 그래서 면담 범위는 국내 메타버스 콘텐츠 현황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논의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스포츠 현황과 미래도 한번 얘기를 해봤고, 메타버스 플랫폼의 택견 콘텐츠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폭넓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결론이 나왔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아주 깊은 이제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택견이 메타버스 환경에서 보여지기 전에 택견이 콘텐츠로서 가치를 확립하는 사전 작업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메타버스 환경에서 택견 콘텐츠가 단순히 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콘텐츠로서 상업적 가치를 어떻게 구현해낼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유튜브와 같이 온라인에 이미 업로드된 기존의 택견 콘텐츠, 사용자 반응이 좋았던 콘텐츠를 중심으로 택견 콘텐츠를 메타버스 환경에 적용하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씩 연구 결론을 마무리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메타버스 내에서 택견 콘텐츠 가능성 제가 생각하기로 있습니다. 지금 메타버스 환경 안에서 VR, AR 이런 다양한 기술을 XR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자, 2019년도에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에서 택견 팀을 제가 모시고 같이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택견이 앞으로 가야 될 어떤 미래의 청사진을 미리 시범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나. 앞으로 택견은 이렇게 인공지능, AR 기술, VR 기술 합쳐져 가지고 환상적으로 사람들한테 환상적으로 보여주게 하고 이런 형태가 앞으로 온라인에서 메타버스 환경에서도 같이 보여줄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한다면은 앞으로 택견 콘텐츠가 더욱더 이제 기술적인 어떤 바람을 많이 타고 전 세계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발표를 제가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잠깐 요약을 좀 한다면 택견이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그런 그 콘텐츠로서의 가치 확립적인 부분이 먼저 좀 선결돼야지만 되고, 또한 그런 그 문화적인 가치 외에 그런 상업적인 가치도 충분히 좀 더 고민해볼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지금 온라인 상향에 올라가 있는 콘텐츠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지석 교수님, 네,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요. 다음은 이제
이제 우리 충주시 태권연구원의 전충수 연구원께서 태권도 발랄등 옆차기와 태권 발따기 동작에 대한 운동역학적인 비교 분석인데, 이제 그 태권도의 발차기하고 태권의 이제 발질이 어떠한 이제 그 운동역학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이제 발차기의 속도나 뭐 파워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비교 분석한 논문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충수 연구원님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태권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충수 이수자입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 들리나요? 네, 네네네. 제가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거는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사회자님께서 소개하신 대로 태권도의 발달 등 옆차기와 저희 태권의 발따기 동작의 운동역학적 비교 분석인데요. 이거는 뭐 제가 작성한 논문이 아니라 저희 같이 예전에 연구하던 그 서영민이라고 해서 그분이 연구했던 거 제가 교신 저자여가지고 좀 부탁을 해서 저희 학교에 꼭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한번 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전공 분야가도 이제 스포츠 사회학이고 운동역학이 아니라서 조금 발표나 설명에 좀 미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그러이 좀 용서해 주시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한번 잠시만요. 지금 화면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 네. 지금 태권도 발랄등 옆차기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저희가 태권을 하기 때문에 발따기동은 잘 아는데, 이 발랄등 옆차기라는 걸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 발랄등 옆차기는 뭐냐면, 지금은 또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게 아직 그 태권도 협회에서도 이제 정확하게 확실하게 고정이 되지는 않았나 봐요, 용어가. 이때 당시에 할 때는 발랄등 옆차기가 이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안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착이 먼저 한번 영상을 한번 보셔서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안 돌아가는데요. 잠시만요. 제 지금 컴퓨터에 약간 지금 버그가 걸려서 지금 안 돌아가고 있어가지고요. 거를 공유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예, 그게 더 열릴 확률이 높습니다. 다운로드해 두신 이거를 닫고 다운로드해 두신 거를 플레이 하신 다음에 그걸로 화면 공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갑자기 지금 이게 멈춰가지고 저도 좀 당황스러운데. 잠시만요.
일단 영상은 뭐 네네. 후에 보는 걸로 하시고, 네. 오래 좀 걸릴까요, 시간이? 지금 잠시만요. 화면 공유가 지금 안 되고 있나요? 네,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제. 네, 됐나요? 죄송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모습이고요. 실제 이제 태권도 하는 사람들이 경기 중에서 이제 사용할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할 때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네네. 저희랑은 좀 약간 다른데, 약간 후린 듯 하면서 저기 하는 거라서, 네. 우리가 그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저희랑은 약간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저희는 발따기를 할 때 조금 이렇게 접어 올리는 형태고, 그리고 여기 이제 태권도 같은 경우는 접어 올린다기보다는 좀 약간 속도를 빠르게 해서 약간 크게 후려차기 하는 형태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조금 인식하신 상태에서 한번 봐주셨으면 하는
그래서 영상을 했는데 첫 번째랑 이게 지금 잘 안 돌아가가지고 제가 조금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자체가 저희 택견의 관점에서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태권도 쪽에서 태권도 쪽 그쪽에 이제 중심이 맞춰져 있어서 저희 보는 것도 태권도적인 시각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감안해 주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태권도 지금 발랄등 옆차기하고 저희 발딱이랑 이게 이제 요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태권도가 기존에 이제 시합을 하면서 겨루기 상황에서 태권도 협회 자체가 공격적인 태권도를 이제 그 원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단순하게 그 1점 1점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이제 좀 점수에 차등을 이렇게 두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요 점수제 차등을 두다 보니까 지금은 또 경기가 어떻게 되냐면 요번에도 이제 문제점이 많았었지만 뭐 발펜싱이다 뭐 이런 태권도 쪽에서 그런 비판도 많이 받고 했는데 얼굴을 차면 지금 점수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발랄등 옆차기가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쓰이는 유용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또 분석을 한 건데 이게 이제 태권도 상황에서는 저희 그 성공률이 낮고 그리고 택견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보면 경기 중에서 이 차기를 많이 하는 거하고 성공률도 높다 보니까 이걸 한번 분석을 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그걸 태권도에 어떻게 적용해 볼까 하는 그런 필요성에서 한번 저희 연구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하겠지만 지금 동수로 태권도 숙련자 5명하고 저희 택견의 숙련자 5명 정도 이렇게 선정을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실험 장비는 뭐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이게 제가 이제 박사 과정하고 석사 과정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이제 교원대다 보니까 교원대 운동역학실에 장비를 이용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자료 분석 같은 경우에는 운동역학에서는 뭐 잘 아실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운동역학이 이제 요게 학문 자체가 운동을 이제 키네매틱적인 것하고 키네틱적인 것하고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그 이전에 이제 국면 이벤트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구간이라는 설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촬영 장비로 촬영을 한 다음에 요 그 부분 전체를 볼 수는 없으니까 부분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이벤트로 이제 설정한 데가 어디냐면 이벤트 1, 2번 해가지고요. 발차기, 발이 지면에서 떨어지는 순간, 발이 지면에서 떨어지는 순간을 첫 번째 이벤트로 정했고, 그 다음에 발차기, 무릎각이 이제 최소각을 이루는데, 이제 차려면 저희가 택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접잖아요. 근데 태권도도 꼭 반드시 접는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조금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살짝 이렇게 접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그리고 마지막 목표를 타격하는 순간, 그거를 이제 국면으로 정해서, 이렇게 정해서 분석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구간이라고 하는 것도 페이지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을 또 나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원부터 2투까지를 하나의 구간으로 잡고, 그 다음에 2투 시작부터 E3까지를 구간으로 이렇게 잡아서, 요 분석을 하게 되는데, 어떤 부분을 저희가 이제 분석하고 확인하냐면 운동 역학적인 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운동학적인 부분과 운동 역학적인 부분, 이 부분을 나눠서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하는데 운동 역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또 운동학적인 것하고 운동 역학적인 것하고 이게 또 이제 그 설명을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또 이제 가거든요. 보통 키네틱적인 것하고 키네매틱적인 것을 나누면서 하는데, 요 시간 변인, 그 다음에 변이 변인, 그 다음에 속도 변인, 그 다음에 각도 변인, 그리고 각속도, 그리고 이제 운동 역학적인 부분에서는 지면 반력적인, 이렇게 나눠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분석하는 데에서 어떤 인체가 또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할 때 뭐냐면, 수평적인 부분, 수평적인 움직임을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보고 수직적인 움직임,
요 두 부분 정도만을 분석을 했는데, 뭐 당연히 뭐 자료 처리 이 부분도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서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분석한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보자면 각 구간별 저희 태권하고 태권도를 비교했을 때 각 구간별 이제 그 차이점이나 이런 분들의 이제 그 유의한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차기 동작 전체적인 부분 저희 발날등 옆차기하고 저희 태권의 발따기하고 이 부분은 전체적인 이 기술을 수행하는 소요 시간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약간씩은 차이가 있긴 한데 이게 통계적으로 볼 때는 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없는 부분이라고 이제 저에게 분석이 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시간적으로 이렇게 빨리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태권 저희 경기적인 특성상에서 봤을 때 좀 빨리 공수 전환이 좀 빨리 되고 특히나 태권도 같은 경우는 공수 전환이 빠르잖아요. 저희는 조금 그거에서 약간 다를 수 있는데 기술적인 그 수행 과정에서는 좀 빠르기 때문에 이 순간적으로 저희가 구현을 하다 보니까 각 전체적인 소요 시간은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체 중심의 변이 저희가 이제 신체 중심이 어떻게 이제 움직이느냐 이거는 결국은 이제 수평적인 것하고 수직적인 것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1구간, 2구간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다리를 들어서 다리가 발차기 전까지 다리가 올라갈 때까지 여기까지를 가는데 태권이 조금 더 큰 궤적을 그린다고 이렇게 분석이 됐고요. 그다음에 2구간 차기에서 이제 2구간이라는 건 뭐냐면 직접 이제 타격할 때까지의 구간이죠. 여기 부분은 이제 이동 길이 저희 태권이 태권도보다 조금 길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직적인 거에서 그러니까 좀 전에서 얘기하면 수평적인 거의 움직임이라면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몸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봤을 때 태권도 같은 경우는 이 위아래 움직임이 낮고 그다음에 저희 태권 같은 경우에는 이 위아래의 움직임이 조금 더 이렇게 크게 나왔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에서는 그 서영민 그 석사가 같은 경우 연구자가 연구한 거는 뭐 이렇게 그 안정적인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저희가 태권의 저희가 무릎에 오금질로 인해서 궁실거리는 그 동작 때문에 조금 더 그 수직 방향의 인체 중심 변이가 조금 더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차기발의 중심의 변이 이렇게 보면 전후 방향에서 이제 2국면과 3국면에서 통계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여기 이제 수직 변이가 큰 경우 이제 저희가 큰 차이로 이제 여기가 이제 이렇게 바뀌는데 저희가 이제 태권 같은 경우에는 이동 자체가 좀 강한 타격을 이제 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분석이 된 걸로 나오는데 요거에는 뭐 약간의 조금 더 한번 한 번 더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거는 타격을 할 때 보통 차려고 하는 사람이 의도하는 수준 이런 거나 숙련도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때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 태권하는 연구자들이 조금 더 숙련돼 있고 강한 형태 타격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이제 수평적인 변이나 수직적 변이가 이제 조금 더 이동하는 폭이 더 크게 나왔는데 요거는 조금 더 한 번 더 나중에 저희가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체 중심의 속도 변이 같은 경우에 수직 방향의 속도를 제약하는 모든 방향의 이동 속도가 이제 저희 태권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빠르다는 거죠. 태권도 하는 사람보다. 그리고 이제 합성 속도도 마찬가지로 태권하는 사람이 조금 더 이제 높은 값을 보인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각도 변이, 각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 태권 같은 경우는 급격히 좀 낮은 수치를 보이고요.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좀 그게 소요 시간이나 이런 게 조금 있어서 큰 영향이 없는데
저희가 이제 그 발목이나 아니면 뭐 대퇴나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이제 그 빠른 굴곡, 저희가 요게 조금 더 태권도나 이런 데보다 저희가 오금질로 인해서 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요 부분 저희가 잠시만요. 관절 이제 여기 제목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관절 각속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관절 각속도인데 요 부분 같은 경우에도 태권도 선수에 비해서 저희가 우측 회전을 이렇게 할 때 저희가 고관절 각속도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거죠. 태권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렇게 분석되는 이런 거는 아마 높은 타격을 수행하다 보니까 이런 분석이 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요 의외로 무릎 관절 각속도 같은 경우는 저희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희 태권이 좀 더 빠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분석을 해보니까 두 집단 간에 뭐 이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죠. 무릎의 부분에 고관절은 저희가 좀 큰데 무릎은 조금 그렇게 큰 저기가 의외로 안 나타났다는 거. 그다음에 발목 관절 각속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태권이 조금 더 좀 빠르다, 아니면 그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면 마지막으로 이제 키네매틱적인 부분에서 여기 제목을 제가 두 개를 다 빼뜨렸는데 죄송하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 지면 발력 부분인데, 지면 발력이 이제 크다는 거는 결국은 타격력이 크다는 얘기거든요. 충격량이 크다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태권의 타격량이나 이런 게 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지금 분석되는 것에도 마찬가지로 저희 태권의 그 지면 발력이 태권도보다는 훨씬 크게 그렇게 나타났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난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차기발이 이지되는, 여기 말 그대로 한번 결론을 읽어보겠습니다. 차기발이 지면에서 이지되는 직전에 스텝을 이용해서 지면 발력 충격량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발차기나 차기발이 지면에서 이지되는 순간에 수직 방향, 신체 중심 높이를 낮추어 안정감을 보완하고 일국면 직후에는 고관절을 몸통에 가깝게 최대한 작은 각도를 만들어주되 좌우 방향 신체 중심 변이, 그리고 요거를 높여가지고 차기발의 높이를 높이는 동작과 동시에 큰 궤적을 그려야 된다. 그리고 이때 이렇게 되는 좌우 방향의 속도를 보완을 위해서 발목 관절 각도를 이지 순간에 크게 해 다리를 끌어올리는 추진력을 보다 강하게 얻도록 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릎각 최소 시점 순간에 무릎 관절을 크게 신전해서 타격 직전에 빠른 굴곡이 이루어지게 해서 앞서 말한 큰 궤적과 소요 시간의 단축에 도움을 주도록 해야지만 보다 효과적인 발날등 옆차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태권의 발따기를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네, 좀 발표가 미흡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게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네, 일단 꺼주시고요. 네. 공유 화면을 꺼주시고, 네. 전충수 연구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시간이 조금 지금 많이 오버가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면은 실질적으로 다는 이제 종합토론까지 다 끝났어야지만 되는 시간인데 1부 때부터 한 10분 정도씩 이렇게 좀 딜레이가 됐고요. 2부 때도 역시 한 10분 정도가 또 조금 딜레이가 돼서 지금 이제 20분. 네, 전충수 연구님. 네네네. 지금 끄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공유하면 예. 네네네. 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2부 순서에서는 이제 가상세계에 관련된 메타버스라는 주제와 그다음에 현실에서 저희가 공격 기술인 발차기, 네, 그 두 가지의
주제로서 아주 좋은 발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일부만큼이나 또 2부에서 종합토론에서도 상당히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올 거로 보이는데, 가급적이면 좀 일부에서 질문을 좀 하셨던 분들보다는 안 하신 분들 중심으로 좀 이렇게 질문을 좀 받는 걸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오디오를 해제하시고서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박주현 박사님. 네. 저는 저기 박재섭 교수님께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네. 네, 제가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조금 제가 듣다 보니까 이제 뭐 메타버스에 대한 강의를 들은 것 같아가지고, 정작 이제 논문의 핵심인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특정 컨텐츠에 대한 부분은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이제 논문을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이제 서치를 해봤는데, 뭐 기존 연구물을 좀 요약한 느낌이 들어서 이제 내용 전개가 좀 매끄럽지 못하고 이해하는데 조금 제가 좀 뭐 힘든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또 여기 논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택견의 메타버스 콘텐츠 가능성과 전망도 이제 논문의 비중에 비해서 너무 낮아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고, 혹시 논문에는 아직 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뭐 택견이 추구해야 될 뭐 메타버스 콘텐츠가 있다면 한번 뭐 그것도 하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이 논문을 이제 작성하게 된 계기가요. 우선은, 처음으로, 일단은 어떤 현재, 이제, 메타버스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택견 콘텐츠하고 접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탐색적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와 비슷한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각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한 자리에서, 한 테이블에서, 토의를 이제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전문가 분들도 이것이 너무 생소하고, 메타버스라는 용어와, 그 다음에 기존의 가상현실, 뭐, 증강현실, 어떤 뭐 AI, 이런 기술들하고 접목 자체를 생소하셔가지고, 막상 택견 콘텐츠가 메타버스 한계에 접목하는, 많은 이야기가 오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 택견이 가져가야 될 어떤 기준, 뭐, 그리고 어떤 이 기술하고 어떻게 접목시켜야 되는지 제가 가이드를 드리는 역할에서 이제, 토론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좀 많이,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져갈 인사이트를 좀 많이 가져갈, 뭐, 내용이 없어서 좀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그래도 이러한 처음 시도되는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추후에는 일단 뭐 정성적인 이제 FGI 연구 외에 이제 정량적으로 설문조사나 아니 다른 이론으로 그리고 아니면은 실제 택견 콘텐츠를 개발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설문조사하는 식으로 이제 좀 앞으로 발전해 나갈 거고요. 이번 연구는 탐색적 연구로서 이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 강의 마지막에 이제 보여드렸던 이제 앞으로 택견 콘텐츠가 어떻게 발전하면 좋겠다라는 거는 이제 2019년도에 이제 아르스 일렉트로니카라는 이제 미디어 페스티벌에서 선보인 택견 콘텐츠, 기존의 택견 콘텐츠와 XR 기술, 인공지능, 가상현실, 뭐 증강현실 이러한 기술들이 결합돼서 새로운 형태 그런 콘텐츠가 시청자들 보여지는 부분에서 굉장히 부각되는 멋있게 보여지는 형태로 공연 형태로 이제 보여지는 것에 좀 첫 번째 포커스를 맞추고 한번 같이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이제 들었습니다. 네. 네. 뭐 그냥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이제 추후에 연구를 하신다고 하시면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그런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이제 그런 연구 방법 중에 이제 델파이 기법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택견의 콘텐츠 중에 메타버스 환경에서 콘텐츠 중에 어떤 것이 상위에 올릴 수 있는 콘텐츠인지 그런 것을 연구해 보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질문하실 분이 또 있으실까요? 예, 제 목소리 혹시 잘 들리십니까? 이제 잘 들립니다. 예.
핸드폰을 바꿔야 되는데 예. 박기석 교수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의 콘텐츠들을 많이 보셔서 뭐 실질적인 통계는 없더라도 이제 연구자로서의 어느 정도의 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 택견 쪽은 콘텐츠 하면은 전수교육이나 일반인들에게 택견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 콘텐츠에 항상 집중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예. 교수님께서 그간의 경험으로 보셨을 때 아까 나왔던 것 같은 아바타를 활용해서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콘텐츠나 오징어 게임 같은 게임에 참여하는 말 그대로 게임용 콘텐츠, 교육용 콘텐츠 혹은 뭐 대회 같은 뭐 대전 액션 게임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그런 형태 등등해서 어떤 형태의 콘텐츠가 가장 인기가 좋던가요? 사람들 참여도가 높고 그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예. 교육 콘텐츠가 아닌 쪽에도 좀 노력을 다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우선 가장 최근에 그 기법이 어쨌든 모션 캡처는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그 모션 캡처 기술이 대중에게 내려올 만큼 굉장히 저렴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모션 캡처 수트를 입고 엄청난 고가의 장비에서 특정한 장소에서 움직여서 나의 모션을 이제 컴퓨터가 실시간으로 해석해서 특히나 그 편집해가지고 이거 동영상으로 내보내거나 어떤 프로그램 내보냈다면 지금 현재는 바이브에서 나온 모션 트래킹 장비 한 3개만 이제 이마와 뭐 허리춤 그리고 뭐 발에다가만 한 3개만 착용하면요 풀 모션 트래킹이 된다. 그 실시간으로 그것을 또 지원해주는 VR 챗이라는 굉장히 큰 이제 플랫폼이 하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VR 챗이라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어떤 커뮤니티 VR 커뮤니티 사이트인데요. 플랫폼인데요. 거기에 접속을 해서 교육 콘텐츠로서 교육 전수자가 그 풀 모션 트래픽 장비를 입고 접속을 하면은 거기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그 풀 모션 트래킹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사람이 아바타인데 내 겉의 모습은 아바타인데 실제 인간의 모션이 그대로 이제 플랫폼에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교육 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이 보이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전 세계 사람들한테 접속하라고 하고 그 모션을 이제 교육 전수자가 택견 모션을 취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따라하는 형태로 실제로 어떤 따라하는 사람의 모션 트래킹이 없더라도 볼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사방에서 이제 360도 이제 전후좌우에서 녹화된 것을 또 볼 수 있고 계속 볼 수도 있고요. 그런 형태의 교육 콘텐츠를 이제 제작한다면은 분명히 재밌어 할 거고, 왜냐면은 자기의 모습이 그냥 일반 애니메이션 캐릭터로도 바뀔 수 있고, 심슨 모습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아바타는 마음껏 바꿀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모션은 택견, 정통의 택견 모션이 나오니까요. 그런 형태로 사람들 재미있게 접근을 한다면은 이것도 가능성이 있는 교육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육 콘텐츠로 쭉 나가게 되더라도 좀 더 재밌게 그리고 예. 아바타의 개념으로 나를 주변에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감상할 수 있게 만들면은 효과가 있을 거. 예, 대답 감사합니다. 예.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좀 젊은 전수생들 중에서 한번 좀 질문을 받아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아니면 혹시 누구도 있을까요? 꼭 젊어야 됩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대전전수관의 안순훈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박사님하고 잠시 대화를 하고 싶은데요. 예. 컨텐츠. 네, 사실은 한 15년 전에 저희 전수관에 카이스트 전산학과 학생이 운동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옷을 입고 택견 동작을 여러 번 게임화시키려고 시도를 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거든요. 그 원인은 뭐냐면 택견 동작이 너무 디테일하여 그것이 접속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발전이 되어서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까요? 제가 재작년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몬스터란 게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택견을
몬스터 하고 싶었어요. 몬스터화. 물론 어떤 앱을 만들어서 이 자기가 갖고 있는 휴대폰에 깔 수도 있고 또 기계과 아이를 해서 기계를 만들어서 어떤 공원을 대상으로 많은 몬스터를 뿌리거나 아니면 일본인 아니면 어떤 불량자 이런 사람이 태어나고 내 하나씩 대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패했습니다. 모든 그쪽 분야에 계신 분들이 어떤 답을 주지 못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돈만 말씀하십니다. 돈.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얼마짜리 해드릴까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실망도 하고 속상하고 그랬는데 마침 우리 말씀하시는 박사님이 계셔서 지금 제가 들을 때는 어떤 그것이 나와진 것도 없고 실행된 건 아니지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때 저는 카이스트 학생도 충대도 경희대도 그리고 실제로 이런 거를 하시는 분하고도 만났었거든요. 충남대 교수님을 통해서. 근데 아무도 제가 답을 얻지 못했었습니다. 자, 기술의 발전 하나만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네. 5년 전 카이스트 학생이 그 전산학과 학생이 했던 부분하고 지금 오늘 소개시켜드린 것 중에 정경화 선생님께서 그 뉴스에 나왔던 장면 있죠. 그거하고는 360도 약간 보면서. 틀려요. 네네. 예, 근데 그 한 가지 방식 똑같습니다. 캡처. 그러니까 사람의 그렇죠. 맞아요. 예, 캡처 방식은 같거든요. 네. 그런데 그 지금 이번에 나온 캡처 기술로는요, 아주 디테일한 모습까지 다 잡아냅니다. 실제 사람, 왜냐면 영상으로 촬영되는 부분, 그 60프레임으로 다양한 카메라, 한 40대의 카메라가 동시에 찍다 보면요, 아주 세밀한 택견의 동작까지 다 캡처할 수 있는 기술이 지금 된 거고요. 그걸 다룰 수 있는 컴퓨터 환경까지도 지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안 됐던 거는 현재는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서 굉장히 시초긴 하지만은 지금 SK텔레콤이 그러한 스튜디오를 구축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러한 모션 캡처 콘텐츠들을 막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프 AR이라는 이제 앱도 있거든요.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그거 한번 설치해 보시면 많은 연예인들이 나와서 아주 디테일한 모션 캡처된 것을 바로 내 눈앞에서 보는 것만큼 캐릭터를 소환해서 볼 수가 있는 까지 왔으니 다양한 아이디어 예전에 그 실현 못했던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현재 기술에 맞게끔 고민을 해본다면은 그래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재미가 있어야 된다. 콘텐츠라는 건 결국에 사람들을 몰입을 시켜주고 사람의 시간을 뺏는 것이 제 콘텐츠라고 생각하거든요. 최대한 몰입감 있게 재미있게 사람들 시간을 뺏어오는 것을 어떻게 택견 콘텐츠에 구현할까라는 부분을 고민을 같이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거는 그러니까 재미와 흥미가 그거는 물론 이거를 실행한다는 건 맞는 얘기지만 그것만 갖고는 되지가 않거든요. 예.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 우리가 게임을 하면 게임의 흥미만 갖고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몬스터를 하면서 뭐냐면 걷기를 동영을 하고 실제로 걸으라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느냐. 컴퓨터로 합니다. 다 그냥.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는 그거를 하면서 그 기술을 배우고 싶고 몸으로 익히고 싶고 다만 이제 거기에서는 내가 어떤 기술을 갖고 상대를 이렇게 좀 넘기고 하면서 좀 성취감이라든가 애국심이라든가 아니면 자기의 근성을 키우는데 목적을 두는 건데 목적이 상실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제 택견을 배우지 않아서 네네. 어떤 부분까지 답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그러니까 저는 기술적인 관점에서만 보면은 우선은 말씀하신 것들은 전문가들 충분한 토의가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전문가 회의가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 함께 고민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요즘 대세다 보니까 메타버스가 우리 박지섭 교수님이 인기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더 혹시나 이렇게 궁금한 것들은 후에 한번 우리 박지섭 교수님을 저희 전수교육 때 특강으로 한번 더 이렇게 모셔서 더 상세한 말씀 듣기로 하고요. 전충수 연구원님한테 좀 질문을 해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네. 발차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우리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인데, 네. 아까도 말했듯이 그 젊은 전수생분들이 그냥 조용하게 있네. 네, 일단 손종훈 식관장님. 네. 예, 제가 그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전충수 연구위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 첫 번째는 여기 용어가 되게 생소합니다. 태권도 발차기가 네네. 예, 평소에 우리가 듣는 그런 용어가 아니고 혹시 이게 언제쯤 이게 나온 기술입니까? 이게 원래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요, 워낙에 이제 자기들이 이제 그 필요하다고 하면 기술을 흡수하는 경향이 좀 강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게 벌써 이 연구 이루어진 지가 벌써 한 2, 3년 되는데, 그 이전부터 어느 순간부터 발랄등 옆차기라고 해서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거든요. 발랄등 옆차기라고 해가지고 저희 발따기처럼 차는 그런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보니 이게 그때 이제 연구할 때는 그때 이제 태권도 협회에서 대한태권도협회에서 고정한 그 이름이 발랄등 옆차기입니다. 아까 이제 영상에서 보셨듯이 발 이렇게 보면요, 발의 안쪽 부분을 태권도는 발랄등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를 명칭을 그렇게 붙여가지고요. 그 발랄등으로 발 모양을 옆차기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찬다 그래가지고 발랄등 옆차기라고 하는데, 이게 또 어느 순간에 제가 이제 지금 요번 발표 때문에 동영상이 있을까 싶어서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뭐 구글이나 아니면 네이버를 통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발랄등 옆차기라고 하는 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한참을 찾아보다가 이게 도대체 분명히 있는데 왜 어디 갔나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니까 또 어디에서는 안착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태권도 협회에서도 그리고 또 뭐 지금 현장에서도 서로 이게 그 왔다 갔다 하는 변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뭐 제가 이제 설명해 주신 아까 발제 때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전자 호구를 착용하고 점수제가 세분화되면서 이렇게 최근에 네네. 나온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 예. 네네네. 그래서 뭐 명칭은 없었는데 그런 형태로 차기는 했었는데 명칭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네. 최근에 고정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설명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한 분 정도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네, 우리 젊은 전수생들 중에서 한 분 정도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우리 모처럼만에 지금 전수교육에 많은 분들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지금 학술적인 교육받고 그런 있어서. 욕구가 이렇게 높은지 몰랐는데요, 아무튼. 네. 자, 누구 없을까요? 한 분 더? 네, 우리 젊은 전수생들은 별로 이렇게 말은 안 하고 싶나 보네요. 네, 제가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됩니다. 네. 네, 전충수 박사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네네네. 그 설명을 저도 들어봤습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태권도 선생활하고 하면서 어렸을 때 태권도를 많이 처음에 입문해서 사실 안착이란 말은 저도 뭐 처음 생소하긴 한데 제가 이제 추측한데 아무래도 이제 뭐 태권도의 내려찍기 안으로 내려찍기를 아마 안차기로 지금 한 것 같아요. 합기도에서는 안다리차기라고 또 이제 그런 기술이 있고요. 뭐 그거는 이제 저희 어렸을 때 이제 시합 생활할 때는 뭐 그게 득점으로 인정을 잘 안 해주었었는데 요즘은 이제 경기 방식이 달라지면서 근접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득점 인정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발차기가 조금 더 이렇게 좀 중요성을 얻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아까 연구 이제 내용을 저도 이제 조금 제가 지금 잘 이해는 못 해가지고 그런데 혹시 전충수 박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태권도의 안차기와 이제 태견의 발따기 중에 어떤 발차기가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보니까요, 저희 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예전에 태권도 배울 때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손정식 관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그 점수제가 되면서 그리고 점수 차등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얼굴 쪽을 차면 저희 태권 쪽을 좀 차용을 해서 얼굴 쪽을 차면 3점인가 그런 걸로 점수가 조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그 태권도 쪽에서 이제 그 포커싱이 된 게 뭐냐면 태권에 보니까 발따기라고 하는 걸로 얼굴 쪽에 뭐 효과적으로 공격을 하더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요거를 이제 더 태권도 시합에서 차용을 해서 조금 더 이제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해 보면 좋지 않겠나라는 발상에서 이제 된 것 같은데, 이게 뭐 어떤 발차기가 낫다, 안 낫다라고 하기에는 좀, 제 생각에는 그렇게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요 방식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식에.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발따기 같은 경우는 발바닥으로 상대 이제 얼굴 쪽 부분 이렇게 차면, 그리고 뭐 이게 충격량이 크든 작든 어쨌든 간에 정확하게 타격만 되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뭐라고 할까, 폭이나 이런 거, 형태가 태권도에서 연습하는 거는 좀 이렇게 좀 크게 후리는 형태로 연습을 하고요. 무릎을 펴서 하신다는 네네. 거죠? 네네. 네. 무릎을 조금 더 이제, 그리고 저희는 그거에 비해서 무릎 올려저기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접어서 감아 찬다는 접은 다음에 네. 폈다가 차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있겠죠. 상대방에서 이렇게 선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접었다가 오면 시야에서 좀 아무래도 동체 시력적인 부분에서 이제 잘 발달돼 있지 않으면 그거를 이제 잡아내기가 조금 힘들 것 같고, 크게 후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동작이 크다 보니까 조금 빨리 피한다거나 이런 거의 부분에서는 좀 불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본래 5시 20분, 그래서 총 소요 시간이 2시간 20분 정도였었는데 거의 지금 이제 6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3시간 동안의 학술 대회를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지금 빠지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또 열띤 토론까지 해주시는 것을 보니 우리 태권 전수자분들의 그런 학문적인 욕구 또는 그런 학문적인 그런 고치가 정말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더 아마 이제 질문하실 분은 없으실 것 같고요. 또 너무 지금 오랜 시간 동안 했기 때문에 오늘 발표해 주신 4분 발표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요. 마지막은 이제 태권인간문화재 정경화 학회장님의 마지막 인사 말씀을 듣고서 모든 과정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음소거 해제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네네. 됩니까? 네, 됐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통해서 이렇게 만나 뵌 것을 더 반갑게 생각하고, 특히 이번 제3회 학술 발표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신 우리 양혜진 박사님, 박주현 박사님, 박철서 박사님, 전충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또 교육의 일환으로 함께 참석해 주신 우리 전생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번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은 더욱 좋은, 알차고 좋은 내용으로 같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지금 서로 뭐 원형 논쟁이니 뭐 이런 것들이 한간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이거는 각 단체의 난립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지금 현 후대들이 원형 논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것을 살아가는 우리 전통 택견을 갖다가 올곧게 정립하신 분이 실한선님이고, 이 정립하신 실한선 선생님은 그 시대에 살았던,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하면서 그 시대에 살았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정립이 가능했던 것이지, 오늘에 사는 그렇게 어렵게 정립해 놓으시는 것을 가지고 후대에 사는 우리들이 아무리 뭐 연구를 하고 뭐 학자를 하더라도 후대에 사는 우리들이 그것을 가름하고 그것을 잣대로 이렇게 정한다는 것 자체는 뭔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몸놀림입니다. 몸놀림. 그리고 한간에 이제 비춰지는 것을 봤을 때 외래 문화의 요소를 갖다 받아들여서 이렇게 수련체계를 잡는 과정에서 많이 역시 변형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주장도 너무나 정말 이해가 가지 않고 아주 몰상식한 그런 발언이 아닌가 봅니다. 왜냐면은 그런 조금 전에도 우리 발표문에서도 잠깐 나왔지만은 이게 수련체계라는 것은 어디에서 그 요소를 받아들였다기보다는 실한 스님께서 그 걸출한 무예인 한 사람으로서 본인께서 느낀 것을 추구하고 느낀 것을 토대로 해서 그 수련 체계를 정한 것이지, 그것이 뭐 유도나 검도나 뭐 이런 외래 문화에서 이게 그 영향을 받았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주의할 점은 바로 뭐냐, 그런 수련 체계를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택견의 전통 몸 기술 그리고 몸짓 이것에 영향을 주는 건 그건 아니죠. 아무리 그 수련 체계는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체력 단련하기 위해서는 달리기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살을 뛸 수가 있고 또 수영도 할 수 있고 승마도 할 수 있듯이, 그것은 그 몸놀림의 변화와는 절대 뭐 같이 논할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 자꾸 실한 선생님께서 레슬링과 유도, 검도를 하셨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영향을 받았다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택견의 몸짓에 영향을 준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한 선생님께서는 어린 시절을 눈으로 보고 그 생활 속에서 생활하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 전사 여러분들은 깊이 생각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논쟁이 있을 시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연구하고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좀 앞으로 많이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장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그 본학회에 편집 간사로 있는 정현중 이수자께서 요 그 학회 학술 대회를 준비하느라고 너무 많이 고생이 많았으니까는 박수 한번 보내주겠습니다.